오늘은 고려시대의 교육기관과 관리 등용 제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전에 미리 이야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려시대는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과도기 시대입니다. 타고난 신분을 강조한 신라시대에서 개인의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도 곳곳에 신분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면서 이 부분들을 체크해 보길 바랍니다. 고려는 성종 때 수도인 개경의 최고 교육기관인 국자감을 설치하였습니다. 국자감에는 크게 6개의 학부가 있었는데요. 유학을 공부하는 국자학, 태학, 사문학, 실무를 공부하는 율학, 서학, 산학입니다. 여기서 율학은 법학, 서학은 서예와 문장, 산학은 수학입니다. 이 6개의 학부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뭐가 기준이냐면 아버지가 몇 품 관리이시냐에 따라 입학 여부가 결정되었죠. 아버지가 3품 이상의 고위 관료라면 국자학, 5품 이상이라면 태학, 7품 이상이라면 사문학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즉 아버지가 좀 고위 관리이어야만 유학 학부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그에 비해서 실무를 공부하는 율학, 서학, 산학에는요 8품 이하 관료의 아들들 뿐만 아니라 서인, 즉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들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3년간 재학하면 과거 응시 자격이 주어졌고 재학 중에서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국자감은 개경에 설립된 국립교육기관입니다. 오늘날에도 학교는 사립학교가 있고 국립학교가 있잖아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자감이 국립교육기관이라면 12도는 사립교육기관입니다. 고려시대 때 과거제가 발달하면서 이 과거제를 준비하는 사교육기관이 많이 늘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문헌공이라고 불리던 최충이라는 사람입니다. 별명이 해동공자예요. 벼슬에서 은퇴한 최충이 자신의 집 사랑채에서 학생들을 머무르게 하고 가르쳤는데요. 이 지금 사진 나오는 요 자리가 문헌공도, 즉 최충의 교육기관이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 이 문헌공도로부터 시작해서 개경의 12개의 사학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국자감보다 위세를 훨씬 더 펼쳐서요. 국가에서도 공교육 강화를 위해 국자감에 과거 대비 경전별 특강을 넣어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걸 칠제라고 해요. 자, 지방의 국립교육기관 보겠습니다. 지방에는 향교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 있는 사진은 흥해에 있는 흥해향교 사진입니다. 향교에는 공자를 모시는 문묘 위에 대성전과 강당을 설치하였는데요. 이런 향교는 국자감을 축소한 형태의 교육기관입니다. 이 향교에 어떤 선생님이 오시냐? 수도에서 경학박사, 의학박사 한 명씩을 보내서 교육을 담당케 했습니다. 이 향교에는 아무나 올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주로 지방의 향리의 자식들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관리등용제도 봅시다. 관리등용제도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음서라는 제도를 통한 것이었습니다. 과거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제는 크게 문과, 잡과, 승과로 나뉘게 되는데요. 문과는 제술과와 명경과로 나뉘게 됩니다. 제술과는 문장을 짓는 능력과 현실 문제에 대한 대책을 시험했고요. 명경과는 유교경전에 대한 이해를 시험했습니다. 잡과는 법률, 의학 등 기술학을 시험 보았습니다. 승과는 승려들을 대상으로 한 과거인데요. 이에 합격한 승려들에겐 관리들이 밟는 품계를 내렸다고 합니다. 무과는 거의 시행되지 않아서 무예나 신체 조건이 뛰어난 사람을 따로 뽑았다고 합니다. 만약 이런 분들이 있었더라면 네, 당연히 뽑아가겠죠. 이 사람이 1000명이라도 뽑아갈 거예요. 그죠? 이러한 과거는 개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관리를 등용하는 제도로서 법적으로는 양인이라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었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양인들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하루하루 계속 일을 했어야 됐으니까요.
그래서 주로 지방의 향리의 자제나 중앙의 관료 자제들이 많이 과거에 응시하는 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음서제입니다. 음서제는요, 왕족과 공신의 후손 5품 이상 관리의 자손들에게 시험 없이 관직을 주는 제도입니다. 굉장히 불합리하죠. 범위,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이라고 했는데, 자손의 범위가 아들, 친손자, 외손자, 조카, 동생, 심지어 사위까지 포함됩니다. 굉장히 넓죠. 특히 이 음서를 통해 관직에 오른 사람이 5품 이상 승진하면 그 자손에게도 또다시 음서의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대로 고위 관직에 오르는 집안인 문벌 귀족이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관료들 내에서도 과거에 합격하는 것을 영예롭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5품 이상 관리의 자손들 중에서도 과거에 응시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음서를 통해서 관리가 된 뒤에 다시 과거를 보아 합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이외에도 뛰어난 인재를 추천받아서 특별히 관료로 임명하는 천거라는 방식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리등용제도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은 토지제도입니다. 여러분들 관료가 되고 나면 뭘 받아야 됩니까? 맞습니다. 월급을 받아야겠죠. 고려시대에는 관료들에게 월급도 줬지만 녹봉이라고 해서 쌀도 주지만 땅을 나눠줬어요. 근데 이를 토지제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토지의 소유권을 주지는 않았는데요. 혹시 토지에 어떤 권리를 주었을지 맞춰볼 수 있을까요? 신라의 관료전을 떠올리면 생각이 날 것도 같은데. 맞습니다. 수조권, 그 땅에 세금을 거둘 권리를 주었습니다. 고려에서 관료들에게 수조권을 나눠준 제도를 전시과라고 하는데요. 농사를 짓는 전토, 전지와 뗄나무를 얻을 수 있는 시지를 합쳐 전시과라고 합니다. 관리뿐만 아니라 향리와 군인도 일부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죽거나 관직에서 물러날 때에는 이 땅을 국가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공음전은요, 공로를 세웠거나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에게 주는 땅인데요. 이 땅도 수조권을 나눠준 건 똑같은데 조금 다른 점이, 이 관료가 사망하거나 관직에서 물러나면 자신의 아들에게 이걸 물려줄 수 있었어요. 전시가와 조금 다르죠? 네, 지금까지 고려의 교육제도 및 관리등용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려시대는 진골귀족 위주의 신라시대에서 발전해 나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귀족 중심 사회에서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내용 바탕으로 학습지와 교과서를 다시 정리하면서 고려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양면적인 모습들을 잘 정리해두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